예, 이 시간에는 부동산 경제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부동산 시장의 균형, 그리고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 여기서 오늘 배울 내용에서 6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보통 5-6문제씩 출제되는 겁니다. 민법 같은 경우에는 집권법을 1시간 이상에 걸쳐서 했습니다. 집권법에서 2시간, 2문제 정도밖에 출제되지 않는데, 그만큼 이 오늘 부동산 경제론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적은 공부량으로 충분히 6문제를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수요와 공급, 예, 아주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요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뭐 한 달이 됐건 또는 1년이 됐건 이런 것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주어진 가격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보통 이제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재화가 되는 경우가 많겠죠. 건물이나 뭐 토지 이런 것들, 물건들 보통 경제학에서는 이제 재화라고 하고, 서비스는 뭐 중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뭐 중개 서비스에도 수요 공급의 법칙이 적용이 되겠죠. 중개료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직거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겠고 그렇게 하겠죠. 예. 그래서 이 일정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보통, 그리고 이 주어진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5이다, 4이다, 3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양은 그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양 1, 2, 3, 보통 이 수직 방향을 P 가격으로 표시하고 이 수평 방향을 Q 수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는 이 주어진 가격이 5일 때의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보통 뭐 1 정도로 좀 작겠죠. 이렇게 이런 거. 가격이 4일 때는 좀 더 늘어나겠죠. 예, 가격이 3일 때는 더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뭐 한 달 동안이나 일정한 시점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그래서 유량이라고 하죠. 수요는. 그리고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가격으로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생산자는 가격이 높으면 더 많이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낮을 때는 조금 공급하다가 가격이 이렇게 높아가면 점점 더 많이 공급하죠. 그러니까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상향합니다.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하향하고, 그리고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제 시장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정해지는 거죠. 예. 자, 수요량과 공급량은 말씀드렸듯이 일정 기간을 단위로 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유량이죠. 흐른다, flow, 유량, 흐를 유자. 그래서 일정 시점의 양을 뜻하는 저량, 스탁이라고 하죠. 저량하고 구별돼요. 저량, 경제학에서 이제 저량 개념의 예로는 뭐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학과 관계되는 것은 주택 재고량, 이런 것들은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시점에 주택량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인구, 2014년 1월 1일 현재 대한민국 인구, 그것도 현재량, 일정 시점의 양인 겁니다. 근데 유량의 또 다른 예로는 뭐 임금, 뭐 한 달 동안의 임금이죠. 예, 한 달 동안 일한 대가니까. 그래서 임금도 유량이고, 예, 교재에 또 나와 있으면 임대료 수입, 이것도 한 달 동안을 잡을 것인가 1년 동안을 잡을 것인가, 예,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해 준 대가니까 그것도 유량이죠. 주택 거래량,
1년 동안의 주택 거래량, 거래가 얼마나 됐느냐 이런 것들 유량입니다. 자, 그래서 그 수요량은 그러면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예, 보겠습니다. 수요량은 일단 가격이 얼마냐? 그러니까 제일 크죠. 큰 결정 요인이죠. 가격. 그다음에 대체재의 가격. 그걸 대체하는 대체품이 있을 수가 있죠. 그걸 대체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유명 스마트폰, 삼성 스마트폰의 대체재는 뭐 애플 스마트폰이 있다거나 뭐 LG 스마트폰이 있다거나 이렇게 경쟁하는 상품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 가격이 대체재의 가격이 오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목적 그 지금 어떤 그 재화의 대체재의 가격이 올랐다. 예, 그러면은 그 대체재의 가격이 오르면은 그 대체품의 소비는 줄어들게 되겠죠. 대신 그 목적물의 소비는 증가되고요. 예, 수요는 증가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보완제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스마트폰의 부품 같은 것들이 보완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보완제 가격이 또 오르면은 물건의 가격도 오르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수요량은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 예,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량도 증가하겠죠. 예, 어떤 물건에 대한 수요량도.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예상,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이 장래에도 더 오를 것이다 예상하면은 오르기 전에 빨리 사두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수요량도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 그런 사람들이 증가하면 수요량도 물론 증가하겠고요. 예, 이런 것들 말합니다. 수요량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돼요. 또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요인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수요 법칙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런 다른 조건이라는 것은 이런 대체재 가격이나 보완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면은 예를 들어서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량이 이제 보통은 증가하는데 이 수요량이 감소하게 될 그런 요인이 발생하면 수요량이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수요량이 증가하지 않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보완재 가격이 이 물건의 보완재 가격을 예로 들면 좀 그러겠네요. 가격은 하는 사람들 소득이 아주 낮아져 버렸다. 예, 그러면은 그 수요량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증가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요 법칙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예,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거. 그래서 이 수요 법칙을 그래프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하향하는데 수요 곡선은 보통 이제 이 엄밀하게 계산하면 이렇게 곡선이 되는데 이제 저기 논의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그릴 때는 직선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수요 직선이라고는 하지 않고 수요 곡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거, 요게 그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곧. 예. 그리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분석하면 가격이 하락하면은 대체재의 소비가 줄어들겠죠. 삼성 스마트폰 가격이 하락하면은 애플 스마트폰의 수요가 줄어들어요. 삼성을 더 사겠죠. 그래서 그 재화의 소비가 늘며 이걸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대체재의 소비가 줄어드는 거. 가격이 하락하면은. 그 다음에 재화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실질 소득은 또 증가하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예,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는다고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소득이 실질적으로 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합쳐져서 예, 그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요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라는 건 곧 가격이 하락해도 수요량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가격이 하락하는데 가격이 여기서 그다음에 P1에서 P5로 뭐 여기 있다가 가격이 하락하는데 P1이 이때쯤 그다음에 Q1이 이렇게 했는데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는데 수요 곡선은 보통 이리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움직여 버려요. 예. Q2 뭐 Q5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요. 여기서 이렇게 안 가고 공급곡선 같이 되죠. 예. 이렇게 되는 얘가 어떤 경우냐? 이 극단적인 열등제와 최고급 사치제 두 가지 경우에 그렇습니다. 열등제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증가하면은 소비가 오히려 그 감소하는 그런 것들을 그 재화를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 스마트폰 아닌 일반 그 이동전화기 뭐 피처폰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소득이 증가하면 그런 것들의 그 소비량은 오히려 감소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보통의 열등제는 근데 소득이 그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 가격이 감소할 때, 그 열등제 가격이 감소할 때는 소득 효과는 그 수요량을 좀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지만은 대체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대체품을 안 쓰는 효과.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대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 때문에 수요는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는 좀 늘어나요. 열등제라고 하더라도. 근데 극단적인 열등제, 이 수요를 감소시키는 소득 효과가 아주 큰 열등제의 경우에는 대체 효과보다 더 커가지고 결국 그 수요가 더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가성적인 예로 돈이 없어가지고 매끼 일주일 내내 라면만 먹는 라면 중에서 제일 싼 라면 그 라면은 그렇게 최저 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먹는다고 가정을 했죠. 다른 사람들은 안 먹고 그 라면만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 라면 가격이 하락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 소득이 10,000원이라고 할 때 10,000원이 라면 가구로 다 지출이 됐는데 이제 9,000원만 쓰면 돼요. 자,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은 모든 끼를 다 라면을 먹는 게 아니라 한 끼 정도는 라면을 안 먹고 나머지 이용 가능한 돈으로 다른 더 비싼 걸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라면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량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최고급 사치제의 경우에도 역시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가 감소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베블렌이라는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베블렌 효과라고 하는데 극단적인 열등제는 이제 기펜이라는 사람 이름을 따서 기펜즈라고 하고요. 이 최고급 사치제는 가격이 높을수록 그 사회적인 위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높으면은 사람들이 더 선호를 하고 더 많이 수요량이 있고 그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제 다른 걸 사려고 해요. 그걸 안 사버리고 예 그런 면에서 그 수요 법칙의 예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수요 곡선은 시장 내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전부 합한 것이 됩니다.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자, 시장 내 소비자가 두 명이 있다고 보죠.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있다고 볼 때 이 갑이 가격이 뭐 5원이었다. 여기도 5원이죠. 여기 그다음에 이렇게 수평이라고 보죠. 가격이 5원일 때 갑이라는 사람은 얼마 소비한다고 할까요? 하나 소비한다고 보죠. 한 단위. 여기가 갑이고 여기가 을이라는 사람은 가격이 5원일 때 두 개를 소비해요. 자, 두 개. 예, 두 개. 여기는 하나. 그다음에 가격이 4원이 됐을 때 갑이라는 사람은 두 개를 소비합니다. 4원이 됐을 때 평으로 이렇게 했을 때 두 개를 소비하고 을이라는 사람은 네 개를 소비합니다. 예.
4개 이렇게. 예. 그러면은 가격이 5원일 때 전체 시장에서는 몇 개가 소비됩니까? 하나하고 2개니까 3개가 소비되죠. 이 수평으로 합한다는 의미는 그거예요. 여기 할 때. 그다음에 이거인데 시장 더 위로 올리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시장으로 본다면은 시장 그래프는 가격이 5일 때는 이제 3 이만큼 가고 그다음에 가격이 4일 때는 여기 2개라고 했었죠. 6개. 가격이 4일 때는 6개.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평으로 합하면은 시장 수요 곡선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평으로 그 합하는 것을 이제 그 수요 곡선이 함수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험 문제 뭐 예를 들어서 Q는 10-2P 갑이라는 사람은 수요 곡선, 을이라는 사람은 Q는 15-3P 이런 경우 이게 수요 곡선이라고 하지만 이 수식에서 보듯이 이런 것들은 그려 보시면은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죠.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3 이건 기울기가 3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걸 합하면은 결국은 이거 합하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10-2p하고 15-3p를 더하는 거. 그래서 Q는 이렇게 됩니다. 이 Q는 10-2p 플러스 15-3p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Q하고 이 사람의 Q하고 더한 게 시장의 Q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이 개념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걸 말해요. 자,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는 의미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 또는 뭐 이쪽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거 가격이 동일할 때 수요량이 이만큼이었는데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거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가격이 동일할 때 수요량이 더 많아졌죠. 이런 건 수요의 증가라고 하고요. 이건 수요의 감소라고 합니다. 이걸 수요의 변화라고 하고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은 이 동일한 수요 곡선에서 가격이 이렇게 P에서 P1으로 하락했을 때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 이런 걸 수요량이 변화하는 걸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동일한 수요 곡선에서의 이 점 간의 변화를 수요량의 변화, 수요 곡선이 변화하는 걸 이동하는 걸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자, 수요 증가 요인은 아까 앞서서 수요 결정 요인 할 때 대강 말씀드렸는데 인구 증가랄지 소득 증가,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거나 가격 상승을 예상하거나 선호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왠지 더 좋아하게 됐을 때 그다음에 금리가 하락했을 때 금리가 하락하면 돈을 더 많이 빌려가지고 더 많이 수요를 할 수가 있겠죠.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그러는 거 세금 감소 어떤 물건을 그 취득하거나 하는 데 대한 세금이 줄어들면 또 그 수요량은 수요량이 아니라 수요가 증가하겠죠. 동일한 가격이라고 했을 때 더 많이 증가하게 되겠죠. 예. 예, 제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네요. 이 Q는 10-2p 또는 15-3p에서 이 기울기가 2나 3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울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탄력성 할 때 볼 이 dp분의 dq 즉 그 P의 변화량분의 Q의 변화량의 값이 2나 3이네요. 기울기라는 것은 보통 이제 그 X축 변수의 변화량분의 Y축 변수의 변화량을 뜻하는 거니까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려면은 P가 저기 Y축이잖아요. 그래서 P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Q는 10-2P면은 P로 정리를 해서 2P는 10-Q가 되는 거고 그래서 P는 5-2분의 1Q네요. 예. 그래서 이 X축 변수의 값이 Q니까 X축 변수의 값의 변화량
변화할 때 그 다음에 y축 변수의 변화량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가 되네요. Q는 15-3p의 경우에는 이걸 정리를 해보면 Q는 15-3p니까 이것도 p를 기준으로 정리해서 3p는 15-q, p는 5-3분의 1q니까 결국 마이너스 3분의 1이 기울기입니다. 자, 공급량의 결정 요인은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재화의 가격,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그 다음에 그 대체재의 가격, 생산 요소의 가격,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생산 요소라는 것은 뭐 노동력 같은 거, 노동력의 가격, 임금을 말하겠죠. 아니면 그 원재료의 가격, 이런 것들이 낮아지면은 더 많이 공급을 하게 되겠고 그러겠죠.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은 동일한 그 가격에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자연력, 홍수나 지진이 나면 아무래도 수요량이 줄어들겠고, 공급자들 예상, 그다음에 공급자의 수, 이런 거에 따라서 공급량이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대체재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 대신 그 생산하거나 공급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과자가 있어요. 근데 두 종류 과자가 있는데 한 종류 과자 가격이 막 올라가요. 예, 그러면은 동일 시설에서 둘 다 만들 수 있는 경우에 그 저기는 공급자의 경우에는 다른 요걸 만들 수 있으면은 요게 가격이 올라가니 요거 공급을 줄이고 이거 공급을 늘리겠죠.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것의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다음에 공급 법칙은 역시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은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량도 증가한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걸 말해요. 공급 곡선이. 자, 그럼 공급 곡선은 왜 우상향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이 한계, 그 생산자의 한계 비용 곡선이 우상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죠. 이 한계 비용 곡선이라는 게 이렇게 우상향해요. 그래서 이 생산자들은 가격이 일정하게 이렇게 가격이 있다고 보죠. 이 가격하고 이 한계 비용하고 같아지는 지점, 이 지점까지, 요 가격에는 요 지점까지 생산을 하려고 하거든요. 요 지점보다 더 많이 생산을 하게 되면은 이 가격은 여긴데 요 지점까지 더 많이 생산해 여기까지 생산하면은 비용은 요 가격보다 더 많이 들어버려요. 한계 비용이. 그 재화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한계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Q1까지 하면은 재화 한 단위에 얻는 가격이 이득이잖아요. 이득보다 수입보다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손해예요. 예, 그래서 요 단위 이상은 이 Q 양행 이상은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 Q량 자신의 한계 수입은 곧 가격이죠. 가격 재화 한 단위 만드는데 그 다음에 재화 한 단위 들어가는 한계 비용이 요 동일한 지점, 요 지점까지만 생산을 하는 겁니다. 요 지점 이하에서는 보죠. 요 지점 이 양만 생산한다고 했을 때 요 양에서는 자기의 비용은 이거밖에 안 있는데 이득은 이거예요. 요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생산하려고 하겠죠. 좀이라도 더 생산하는 게 이익이니까. 그래서 결국 요 지점까지 생산하는 거고. 근데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제 좀 더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이 P1까지 되면은 이제 Q1까지 생산하더라도 Q 이만큼만 생산하더라도 자기의 비용은 이거밖에 안 드는데 이 이득은 더 많으니까 좀 더 생산하려고 하고 그래서 점점 근접해서 여기까지 생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 비용 곡선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도 우상향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예. 그다음에 개별 공급 곡선을 합한 것이 결국
그 수평으로 전부 합하면은 수요 곡선과 마찬가지 시장 공급 곡선이 도출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예로 들어서 주택의 공급 증가 요인으로는 주택 대신 공급할 수 있는 재화 가격의 하락. 예, 주택 대신 뭐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도 있겠죠. 오피스텔은 주택하고는 구별되는 개념이죠. 오피스텔을 가격이 하락하면 오피스텔 대신에 이제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겠죠. 그런 게 공급 증가 요인. 공급의 증가는 이제 그 가격이 변화하지 않고 다른 것들이 변화하는 것을 말하죠.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공급이 증가된다는 것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죠. 예, 같은 가격일 때 더 많이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 요인이 대신 공급할 수 있는 재화 가격의 하락, 기술 수준의 향상, 생산 요소 가격의 하락, 장래 가격이 뭐 내릴 것이라는 뭐 공급자의 예상 하면은 내리기 전에 더 많이 공급해 버리려고 하겠죠. 그런 것. 그다음에 뭐 공급자 수의 증가. 예, 그리고 금리 하락도 이제 생산 요소 가격 하락하고 유사한 효과를 미치는 거죠. 그리고 주택 공급에 대한 세금 감소, 예, 양도소득세 같은 게 감소되면은 공급량이 증가되겠죠. 동일 가격 시에. 자, 이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주로 이제 세 가지 큰 개념이 있는데,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나 공급량의 변화율을 말하는 겁니다. 예,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 또는 공급량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이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고, 공급량 변화율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이면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 이제 두 재화가 대체제 관계에 있느냐, 보완제 관계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인데,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 X제 한 재화의 가격의 변화율분의 Y제 수요의 변화율. 네. 어떤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라서 그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이걸 교차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수이면은 대체제 관계에 있겠죠. 예, X제 가격이 변화했는데 Y제 가격이 올랐는데 Y제 수요도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제 이 수요는 대신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겠죠. Y제 수요는 그 대신 X제를 더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건 대체제 관계고, 음수이면 보완제 관계. 이 가격이 올랐는데 X제 수요는 내려요. 그러면은 요 가격이 오른 만큼 요 가격이 오르면은 X제 수요량도 감소하겠죠. 그런데 이에 따라서 Y제의 수요량도 감소하면 이건 보완제 관계에 있다, 이런 거죠. 핸드폰 부품에 대한 수요량이 감소하면 핸드폰에 대한 수요량도 감소하는 거죠. 좀 거꾸로 말씀드린 것 같네요. 핸드폰에 대한 그 수요량이 감소하면은 핸드폰 부품에 대한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교차 탄력성이고, 소득 탄력성은 아까 말씀드린 그 열등제 개념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이게 양수이면은 정상제, 음수이면 열등제. 소득이 높아졌는데 수요량은 오히려 줄어든다 하면 열등제죠. 자, 그다음에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은 그걸 탄력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1보다 작으면은 비탄력적, 1이면 단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자,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 보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제가 많을수록 대체 효과가 커서 탄력성이 커지겠죠. 예. 그리고 또한
수요량 측정 단위가 길어질수록, 즉 장기일수록 탄력성이 커져요. 가격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면은, 장기라면은 그 가격이 내려간 거에 대한 대응이 더 대응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공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은 단기에는 바로 생산 요소들을 공장을 바로 즉시 짓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품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런데 장기에는 이런 공장을 확충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늘릴 수 있겠죠. 단기에는 가격이 오르더라도 이렇게 조금밖에 증가를 못 시키는데, 장기에는 이렇게 많이 가격이 이렇게 오르더라도 더 많이 증가를 시킬 수 있겠죠. 동일한 P일 때 Q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더 완만한 게 탄력성이 더 큰 거예요. 완만하다는 게. 자, 그리고 수요가 그렇고, 그 다음에 공급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장기일수록 탄력성이 커져요. 수요도 장기일수록 탄력성이 커지고, 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상승을 했다 했을 때, 단기의 경우는 쉽게 수요량이 잘 안 줄어들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가면은 수요량이 더 많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장기일수록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과 같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기술력 신동으로 인해 투입 비용당 생산력이 커지므로 가격 탄력성이 커지는 거고, 부동산의 경우에도 장기일수록 용도 변경 같은 게 원활해지겠죠. 토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을 시킨달지 이렇게 해서 탄력성이 커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기간인 재화의 탄력성이 그보다 장기적인 재화의 탄력성보다 크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이제 탄력성을 구하는 방법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예로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탄력성의 값이 무엇이냐, 이러할 때 이 재화의 가격 탄력성은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기출 문제 나중에 풀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보겠습니다. 어떤 오피스텔 건물의 제곱미터당 월 임대료와 한 달 동안의 월 동안의 수요량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10,000원일 때 수요량은 6제곱미터, 20,000원일 때 5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임대료가 이렇게 증가하면은 수요량은 이렇게 감소해서 임대료가 이제 70,000원 되면은 수요량은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자, 수요량을 임대료가 4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상승할 때 한 달 수요량은 3제곱미터에서 2제곱미터로 감소하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수요량의 변화율, 그러면 3에서 그 다음에 수요량이 3-2 이만큼 변화했죠. 수요량의 변화율이 3분의 1이에요. 0.33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가격의 변화율은 4에서 이걸 기준으로 했죠. 그 다음에 이것도 가격의 변화율도 역시 4에서 5-4 1만큼 변화했죠. 0.25. 그래서 이 3분의 1하고 3분의 1분의 4분의 1이죠. 결국 0.25분의 잘못됐네요. 가격 변화율이 뭐가 돼야 되죠. 그래서 4분의 1분의 3분의 1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0.25분의 0.33 하면은 1.33 정도가 되는 겁니다. 40,000원에서 50,000원 이렇게 상승할 때. 그런데 이 변화율의 기준을 우리는 이걸 기준으로, 앞에 걸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이제 변화율의 기준을
뒤에 걸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죠. 그러면 수요량의 그 변화율은 2를 기준으로 2에서 3-2에서 1이니까 2분의 1, 0.5가 되죠. 수요량의 변화율은 0.5이고 그 다음에 이게 분자고 가격의 변화율은 이 뒤에 걸 기준으로 삼는다니까 5에서 5분의 1만큼 변한 거죠. 예, 그러면 0.2 그러면 2.5가 되는 거죠. 2.5. 예, 그래서 동일한 이 기준을 어느 지점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 탄력성 개념은 탄력성의 값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이제 주어집니다. 뭐 어디 걸 앞에 걸 기준으로 삼을지 뒤에 걸 기준으로 삼을지 시험 주어주고 보통은 그리고 이런 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중간점을 기준으로 해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중간점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수요량의 변화율 3 플러스 2분의 2를 해요. 3 플러스 2분의 2. 예를 들어서 2분의 5가 되는 거죠. 중간점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에 수요량의 변화율이니까 1만큼 변화했으니까 1. 예. 그러면은 이건 결국 그 1 나누기 5분의 2니까 1 곱하기는 분자 분모로 바꿔서 5분의 2. 5분의 2가 되는 거죠. 수요량의 변화율은. 그 다음에 가격 변화율. 가격 변화율도 이 중간점이니까 이 4 플러스 5의 중간 4.5죠. 4.5 4.5일 때 4.5에서 가격 변화율은 1이니까요. 1 4.5분의 1. 예, 그러면 이건 9분의 2가 되는 거죠. 예, 4.5분의 1이니까 9분의 2니까 결국 9분의 2분의 5분의 2죠. 9분의 2분의 5분의 2.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학교 다닐 때 배우셨기 때문에 5분의 2 곱하기 2분의 9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분의 9가 되는 거예요. 5분의 9. 는 5분의 9. 5분의 9는 약 1.8이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앞에 1, 2, 3 이 세 가지 방식은 그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 저는 이제 수요표 가지고 설명드렸어요.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공급 곡선상에 임의의 두 점 사이의 가격 및 수량이 변화율을 계산한 것인데 임의의 한 점에서의 가격 탄력성도 구할 수 있어요. 그건 자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는 식이 뭐냐면은 이 dp분의 dq 곱하기 q분의 p라고 하는 거예요. dp분의 dq라고 하는 것은 요건 뭐냐면은 그 점에서의 가격 변화량에 대한 수요량이나 공급량 변화량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오피스텔 임대료 수요량표에서 모든 점에서 1이죠. 어디 확인해 볼까요? 가격 변화량인 수량 변화량의 비율. 가격이 이렇게 1만큼 변했잖아요. 4에서 5. 여기 전부 다 1만큼 변했잖아요. 1씩 변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씩 이렇게 변했잖아요. 예, 가격 변화량에 대한 수량 변화량의 비율. 그러니까 1이죠. 요 지점에서도 1만큼 변할 때 수량도 1만큼 변했으니까 1이고 요 지점도 1만큼 변했을 때 1만큼 변했으니까 1이고 예, 그런 거죠. 자, 이렇게 dp분의 dq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q에서 q분의 p가 이 탄력성이 나온다는 점에서 두 가지 중요한 그 사실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로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직선일 때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예요. 이 dp분의 dq는 이 직선인 경우에는 일정하죠. 이 가격의 변화분의 수요의 그 수요량의 변화량이니까 요건 어느 지점이나 일정해요. 그러겠죠? 직선이니까. 예. 그런데 이 Q하고 P는 다 다르죠? Q하고 P는 이 각 점마다 예, 다르기 때문에
이 각 점마 예를 들어서 보죠. 이 표에서 앞에 표에서 한번 볼까요? 예, 가격이 7일 때 0이고 6일 때 1이었죠. 자, 그러면은 7일 때 가격이 7일 때 여기가 0이고 6일 때 1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르고 그 다음에 5일 때는 여기가 2가 됐죠. 그러면 이렇게 PQ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이 DP분의 DQ는 1이고 곱하기 Q분의 P니까 Q가 1이고 1일 때 6이란 말이에요. 이 탄력성은 이 지점에서 탄력성은 6인데 이 지점을 보면 Q분의 P의 값이 달라지죠. Q가 여기서는 2이고 여기가 5잖아요. P가 5잖아요. 여기는 1이고 그래서 이건 2분의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탄력성이. 탄력성이 이렇게 각 점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점이 직선인 경우에.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만약에 이렇게 교차를 할 때 두 개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교차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Q하고 P는 이 교차점에서는 일정하죠. 두 개 다 일정하죠. 그래서 이 DP분의 DQ 값은 요 서로 다르잖아요. 요거하고 요거에 따라서 탄력성의 크기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요 DP분의 DQ가 이거하고 이 선하고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DP분의 DQ가 이게 더 크죠. 완만한 게 더 큽니다. P분의 Q가 P가 이만큼일 때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P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 그 변화량이 조금 Q의 변화량이 훨씬 적잖아요. 여기는 많은데 그러니까 그 DP분의 DQ는 이게 경사가 완만한 게 훨씬 큽니다. 이게 결국 탄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1부터 3까지 방법은 두 지점 간의 가격 및 수량이 알려진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겠죠. 탄력성 구하는데. 근데 4의 방법은 한 점의 가격하고 수량만 알고 그 다음에 수요함수나 공급함수를 아는 경우에 가능하죠. 왜냐하면 수요함수나 공급함수를 알면은 특정 지점에서 DP분의 DQ를 알 수 있으니까요. 예컨대 앞에 오피스텔 임대료 수요량표의 수요함수는 Q는 7-P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DP분의 DQ는 1이죠. Q는 7-P 1. 그 다음에 만약에 수요함수가 Q는 10-2P다 하면은 DP분의 DQ는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되죠. 2. 수 2. 예. 자,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Q는 7-P하고 Q는 10-2P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Q는 7-P 그러면은 Q가 0이 되려면은 Q가 여기가 P가 Q가 0일 때 P는 7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7이에요. 7. 그 다음에 P가 0일 때 Q는 역시 7이죠. 여기도 7. 그러면 이 수요 곡선은 이 7과 7 사이를 연결하는 요 곡선이 되고 이 P분의 DP분의 DQ는 7분의 7이니까 결국 1인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Q는 10-2P 이 경우에 P가 0일 때 Q는 10이죠. 한 그래프에다 그려보죠. 그게 더 편하겠네요. 이게 10이에요. P가 0일 때. 근데 Q가 0일 때는 몇입니까? Q가 0이면 P는 5여야 되겠죠. 5. 여기 5. 그러면 여기는 요거하고 요걸 이렇게 연결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이것도 DP분의 DQ는 P의 변화량 분의 Q의 변화량 모든 점에서 2가 되는 거죠. 예. 공급곡선도 마찬가지 원리가 작용되니까요. 그 공급곡선이 나왔을 때도 그렇게 그려서 알아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론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데 이 완전 탄력적이라는 개념하고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개념부터 알아보죠. 요건 수요나 공급의 곡선이 직선이에요. 수직선.
왜 수직선이 되느냐? 이건 가격이 변화해도 이 수요량이나 공급량은 변화가 안 되는 경우에 그런 게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그럴 수 있을까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예로는 뭐 마약 같은 경우, 마약 중독자들은 가격이 높거나 낮거나 일정한 그 양을 소비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가격이 뭐 1이건 가격이 100이건 항상 그만큼 필요해요. 그런 경우에 완전 비탄력적이 되겠죠.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런 경우는 어떤 농산물 같은 경우, 농산물을 일단 생산했으면 그건 일정 기간 내에는 가격과 관계없이 다 팔아야 돼요. 다 팔을 수밖에 없다고 가정해요. 저장도 같은 것도 못하고 그런 경우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이렇게 수직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이란 경우는 수평선이 되는 거예요. 수평선, 가격과 이 수량축 이렇게 가격과 수량축이 이렇게 돼 있을 때 가격이 조금만 변동을 해도 공급 곡선이라고 하면은 무한대로 공급량이 증가돼 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는 완전 탄력성. 수요 곡선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만 낮아지면은 수요 곡선이 무한대로 증가하거나 또는 가격이 조금만 높으면 수요가 0이 돼 버리는 경우, 그런 걸 완전 탄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까 보았듯이 어떤 한 지점에서 이 dp분의 dq가 클수록 탄력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완만할수록 이 한 지점에서 이렇게 완만할수록 이게 더 탄력적이라고 했으니까 점점 더 탄력적이 되면 이제 완전 탄력적이 되는 거겠죠. 이건 이제 공급 곡선인데 수요 곡선도 마찬가지죠. dp분의 dq가 이렇게 누울수록 dp분의 dq가 더 증가하니까 계속 완만해지면 이렇게 되면 완전 탄력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시장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말은 이제 그 시장 균형이 성립한다라는 말과 같은데요. 왜 그러느냐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장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림과 같이 돼 있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가격이 P1이 됐다고 봐요. P2가 아니라 P1이라고 하면은 이 가격에서는 수요량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수요량은. 근데 공급량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급량은 가격이 P1일 때 이만큼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공급자들이 이만큼 안 팔리니까 공급자들이 가격을 낮춰요. 팔려고 서로 간에. 그래서 공급자들이 가격이 점점 낮아져서 결국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이 가격이 P2까지 오면은 이때의 수요량은 Q2가 되고, 그 다음에 공급량도 P2까지 내려오면 공급량이 점점 P1에서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까지 되면 공급량도 Q2가 돼요. 그래서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 이걸 시장의 균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P2와 Q2에서 가격 P2와 양 Q2에서 균형이 일어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가격이 P2보다 낮은 P2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가격이 P2니까 공급량이 이제 Q 이만큼밖에 안 되고, 그러면 수요량은 이만큼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소비자들 간의 경쟁이 있어가지고 나 이거 더 높은 가격에 사겠다 이 가격보다, 이렇게 서로 간에 경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러면 가격이 점점 올라가지고 가격이 이만큼 되면은 이제 가격이 오르면은 그때야 비로소 수요가 이제 Q2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이만큼 되면은 공급은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가 시험에서 딱 정해지면서 이때의 균형
균형량과 균형 가격은이라고 딱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그 주택의 수요 함수가 여기 나와 있듯이 Q는 25-5P, 공급 합수는 Q는 5P 플러스 1이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구해자면,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것은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면서 자 25 마이너스 5P는 5P 플러스 1대 균형이 일어난다고 Q가 동일해지죠. 그러면은 6P는 뭐가 됩니까? 25만 6P가 아니라 10P죠. 제가 써놓고도 이게 명확하게 안 쓰니까는 1인 줄 알았습니다. 10P는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그러면 2.4. 예. P가 2.4일 때 균형 가격이고, P가 2.4이면은 Q는 뭐가 됩니까? Q는 5 곱하기 2.4 플러스 1, 5, 4, 12 플러스 1, 13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이동을 하면은, 즉 수요나 공급이 변화하면은, 수요 공급의 변화 요인은 앞서 보았습니다. 뭐 소득이 증가한다거나 대체재 가격이 상승한다거나 하락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이동을 하면은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변화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는 이제 S1하고 D1이 있었어요. 이렇게 S1하고 D1이 여기서 교차를 했었는데, 그 S도 S1만큼 이렇게 P2일 때 이 S가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그 수요, S가 아니라 D네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도 이 동일한 P일 때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공급은 더 작게 증가했네요. 이렇게 공급 곡선이 이렇게 했을 때 균형량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균형 가격도 상승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수요 증가량이 공급의 증가량보다 더 크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균형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자, 다음 화면에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자, 앞에서 본 예는 여기에서 수요 증가량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했는데, 수요 증가량이 공급 증가량보다 많으니까 균형 가격이 상승했고, 균형량은 증가했죠. 근데 이제 그 증가하기는 증가했는데, 수요 증가량이 공급 증가량보다 적으면은 균형 가격은 하락하게 되겠죠.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는데, 수요 증가량이 공급 증가량보다 적어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 수요는 이 P일 때 이만큼만 증가했는데, 공급은 P일 때 더 많이 증가했다고 봐요. 이만큼 증가한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 균형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균형량은 더 증가합니다만은 균형 가격은 더 하락하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다른 표의 다른 부분들도 보시면은 다 이 그림으로 그려 보시면은 다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이어서 그런 경우에는 수요 공급의 변동에 불구하고 균형 가격이나 균형량이 변동하지 않을 수 있겠죠.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수직선인 경우에는 이 균형량은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공급이 일정해버리니까, 공급이 일정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됐을 때, 수요 곡선이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수요량이 일정해버리니까. 예.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는 이 가격은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이제 그 균형량만 변화가 될 수가 있겠죠.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이동할 경우는 균형량이 이렇게 증가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이게 공급 곡선이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됐을 때는 역시 균형량만 증가가 되거나
분양량만 감소가 되거나 그러겠죠. 네. 자, 거미집 이론을 보겠습니다. 매년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이 이론은 농산물과 같이 수확 주기가 있는 상품의 가격이 주기별로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입니다. 수확 주기가 있다는 말은 결국은 그 공급량이 일정 기간, 공급량 그 측정 기간이죠. 유량이라고 했어요.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도 공급량도 쉽게 이렇게 단기간에 조절이 어렵다는 점에서 농산물과 유사한 점이 있죠. 이런 점에서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도 참고 가능한 이론입니다. 거미집 이론의 가정은 이렇습니다. 농산물이 수확 주기가 없고 늘 가격에 따라 이 공급량 조절이 가능하다면은 우상향의 공급 곡선을 가질 거예요. 보통의 상품과 마찬가지로. 근데 농산물은 특정 기간의 공급량은 직전 수확 주기의 재배량으로 고정돼 있어요. 그 농산물 재배하는 동안에는 농산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직전기에 재배한 것들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꼭 그런 것만 아닌데 이 이론은 그렇습니다. 농산물도 저장도 할 수 있고 뭐 비닐하우스 재배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실제 공급 곡선은 농산물의 실제 공급 곡선 수량 측의 수직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량은 위 가상의 우상향 공급 곡선 상에서의 전기의 가격에 대응한 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8월이 수확 주기인 농작물의 경우 다음해 8월에 공급될 양은 그해 8월의 가격에 대응하는 위 가상의 공급 곡선상의 공급량입니다. 자, 이 그림으로 볼까요? 이 수요 곡선, 농작물의 수요 곡선은 보통 이렇게 보통의 수요 곡선과 같이 우하향합니다. 그리고 이 가상의 공급 곡선을 이렇게 이 점선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표시를 했습니다. 이건 가상의 공급 곡선이에요. 실제 공급 곡선이 아니라. 그리고 농산물의 실제 공급 곡선, 실제 공급 곡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이것도 역시 이론이니까 가정적인 겁니다. 근데 실제 공급 곡선은 이렇게 수직이에요. 수직인데 어느 해의 공급 곡선이 이렇게 S1이었다고 봐요. S1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은 다음 해의 공급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 D1하고 S1하고 공급한 P1이 그 해의 가격이겠죠. 그러면 이 다음 해는 이 얼마나 공급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농민들이 이 가격 P1에 대응한 가상의 공급 곡선의 공급량 이게 Q 여기까지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Q2죠. Q2를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Q2로 이렇게 공급 곡선 실제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해의 가격은 또 P2가 되겠죠. 요거하고 만나는 점인 P2. 예. 그럼 P2가 되면은 그 다음에 가격은 어떻게 되냐? 요 가격이 요거 있을 때의 공급 곡선. 이 가격이 P2였을 때의 공급 곡선은 뭡니까? 이 가격이 P2일 때 공급 곡선은 여기까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여기 Q3까지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예, Q3가 되니까 그 해의 여기 균형 가격 P3고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점점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이 변화되는 저기 모양이 마치 이렇게 이 이론의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그 거미집 같다 해서 거미집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농작물이 이렇게 그 가격 그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다면은 바로 그 기회에 바로 이 이점으로 바로 저 수요하고 공급이 균형을 찾을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시간이 걸리죠. 근데 시간이 걸리지만 이 표는 점차적으로 이 균형으로 접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렇게 균형점으로 꼭 근접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의 기울기 차이에 따라서는 균형점으로 접근을 안 하고 점점 가격 변동폭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이 경우는 그 균형점으로 접근한 이유는 이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수요 곡선이 더 완만하죠. 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공급 곡선보다 더 완만합니다. 그래서 균형점에서의 수요 탄력성이 한 교차하는 점이 균형점이죠. 이 가상의 공급 곡선과 그다음에 수요 곡선과 균형점에서 그 수요 곡선의 탄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균형점으로 접근하는데,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와 같이 이 수요 곡선 가상의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하죠. 수요 곡선보다. 이렇게 공급 곡선의 그 탄력성이 균형점에서, 가상의 균형점에서 공급 곡선의 탄력성이 더 커버리는 경우에는 이 균형점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벌어집니다. 차이가. 자, 한번 볼까요? 만약에 Q1에서의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할 때, 이렇게 되면은 수요 곡선과 교차하는 점 가격은 P1으로 결정되죠. 그런데 다음에 공급량은 Q2가 되는 거죠. 이 가격이 P일 때의 가상의 공급 곡선의 공급 양이 Q2가 되니까 이만큼 다음에는 공급하게 되고, 그럼 가격은 폭락하게 되죠. P2만큼 되는 거죠. 요거하고 만나는 점인 P2. 예, 가격이 P2니까 다음에는 가상의 공급 곡선의 가격이 P2일 때는 Q3밖에, 아주 조금밖에 또 생산을 안 하게 되죠. 그러면 Q3로 이렇게 되면은 그때의 가격은 P3로 또 완전히 또 폭등을 하게 되죠. 이거하고 이런 식으로. 예, P3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P3일 때는 또 폭등하니까 한 이만큼 또 재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만큼 재배하면 이제 뭐 D는 뭐 거의 뭐 마이너스가 되는, 소비할 사람이 이제 없게 돼 버리는 거죠. 남아 돌게 되는 거죠, 물건들이. 예,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가상의 공급 곡선이죠. 기울기가 동일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가격과 그 공급량이 해마다 P1하고 그다음에 P1 Q1하고 그다음에 P2 Q2, 예, 이 점, 요 점하고 그다음에 요 점을 왕복하게 됩니다. 자, 부동산의 경기 변동 보겠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 부동산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부분까지 경기는 이 총체적 활동 수준, 경기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확장, 후퇴, 침체, 회복의 4개 국면을 반복하는데 이걸 이제 경기 변동이라고 하죠. 이 그림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동을 하죠. 그랬을 때 진폭, 최고점하고 최저점하고 차이를 진폭이라고 하고, 주기, 일정한 여기서 여기까지를 주기라고 하고, 뭐 이걸 후퇴기, 그다음에 또 보통보다 더 내려갈 때는 이제 침체기, 보통에서 좀 회복될 때는 보통으로 회복될 때 침체기, 저점에서 보통으로 회복될 회복기, 그다음에 보통에서 최고점으로 갈 때를 확장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 경제가 이제 전체 경제 구성 부분이니까 일반 경제와 마찬가지로 경기 변동의 과정을 거치죠.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로는 뭐 매매량, 그다음에 건축 착공량, 공실률, 전체 건물 면적 중 임대 또는 매각되지 않아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면적 비율을 공실률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택지 분양 실적, 부동산 금융의 상태 등으로 측정을 합니다. 일반 경기 변동과 관계를 보면은 주거용 부동산하고 상업용 및 공업용 부동산하고 좀 달라요. 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경기와 역순환적 경향을 보입니다. 즉, 일반 경기가 호황일 때는 평소 주택 수요자에게 제공됐을 자금이 수익성이 높은 다른 부분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자금이 부족하니까 주택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일반 경기가, 근데 불경기가 되면은 기업의 자금 수요가 감소하여 주택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자금이 증가하여 주택 수요가 증가하죠. 그래서
역순환적 경향을 보인다고 하고요. 주거용 부동산은 상업용하고 공업용 부동산은 일반 경기와 동시 순환하죠. 경기가 호전되면 공장 건물의 사무실 공간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일반 경기보다 이 진폭이 큽니다. 진폭이라는 개념은 앞에서 봤죠. 이걸 진폭이라고 합니다. 예, 진폭이 크고 그 다음에 일반 경기와 시간차가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져도 그리고 내구성 때문에 공급량이 줄어들기가 어렵고 경기가 좋아져도 즉시 공급량이 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또한 위치의 고정성 등으로 인해서 경기 변동도 지역적 또는 국지성을 갖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은 비근한 예로 세종시 다른데 부동산은 굉장히 저조했지만 세종시 부분 쪽은 경기가 좋아졌다거나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경기 변동의 진폭이나 주기가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경향이 있는 거죠. 자, 경기 순환 과정별로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복기와 확장기, 회복기가 이거죠. 회복기와 확장기하고 후퇴기, 침체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특징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게 다음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복기하고 확장기에는 이 공가율 또는 공실률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감정평가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한 부동산 평가에 있어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하한 가격이 되는 거죠. 공실률이 줄고 회복 확장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공급자가 이제 중시되는 거죠. 수요자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공급자의 힘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퇴기하고 침체기, 이건 이제 하향 시장이죠. 이럴 때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공가율, 공실률이 증가하고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 가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는 계약 체결을 앞당기려 하고 수요자는 미루려 하게 되겠죠. 가격이 점점 내려가는 거니까 내려갈 테니까. 그 다음에 수요자가 중시되겠고 수요자가 적으니까 드무니까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감소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 확장 후퇴 침체 회복에 따른 이 경기 국면에 따른 변동이 아니라 그것과는 별도의 변동이 있습니다. 계절적 변동과 불규칙 변동을 들 수 있는데, 계절적 변동은 그 계절에 따라서 계절이나 시기에 따른 경기 변동이죠. 특정한 시기, 예를 들어서 대학교 근처 임대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방학이 되면 공실률이 높아지는 거, 이런 일정 시기에 따라서 이런 공실률, 그런 주택 경기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량이 겨울에는 좀 줄어드는 거, 계절에 따른 거죠. 그런 건축 허가량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경기가 죽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확장, 후퇴, 침체, 회복 이 측면에서 경기는 계절적 요인이기 때문에 또 주택 거래가 증가했다고 해서 경기 살아났다. 그건 이사철이기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계절적 변동. 그다음에 불규칙 변동. 정부 정책에 의한 변동.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가 좀 사그라들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이 경기 변동의 전체적 국면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조절하기 위한 건데, 그것도 이제 경기의 자연스러운 경기 원래의 그게 아니라 외부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제 불규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규칙적인 변동에 속하고, 그다음에 자연재해나 전쟁 등에 의해서 경기가 변동할 수가 있겠죠. 총부채 상환 비율 완화에 따른 주택거래 증가, 이게 이제 정부 정책에 따른 변동의 예의죠.